자신의 이름이 잔인한 기구로 불리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무시무시한 기구는 프랑스 혁명 당시 사용된 단두대인데 기요틴 박사의 이름을 따서 기요틴이라 불립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신분별로 사용 방법에 차별을 두고 있었는데요. 기요틴 박사는 사용 제도를 없앨 수 없다면 신분 차별 없이 최대한 짧은 고통 속에서 죽도록 사용 장치를 동일하게 사용하자고 제안을 한 사람입니다. 이 장치를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인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안했을 뿐인데 그의 이름이 사용 장치로 불리게 된 거죠. 기요틴 교수는 평생 불쾌해했고 이름을 쓰지 말라는 소송까지 벌였지만 패소해서 결국 후손들이 가문의 성을 바꾸었다고 하네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이 기요틴에서 생을 마감했고 공포 정치를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마저도 기요틴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기요틴은 지금까지도 프랑스 혁명기 공포 정치의 상징으로 남아있는데요. 절대 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세운 프랑스 혁명 때 왜 많은 사람을 처형하는 공포 정치가 실시되었을까요? 그 결과 혁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혁명으로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권선언을 했으며 입헌군주제 헌법을 만들어 혁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었던 부르주아를 위한 헌법이었죠. 이 헌법에 따라 입법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 소식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자기 나라까지 혁명이 번질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국왕이 동맹을 맺고 혁명 정부에 압박을 가해오자 1792년 입법의회가 먼저 선전포고하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 장교는 혁명 때 외국으로 망명한 경우가 많아서 지휘관이 부족했대요. 입법의회는 조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호소하며 시민들을 모아 의용군을 조직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청년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이때 마르세유 의용군들이 부른 노래가 라 마르세이즈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과격한데요. 이 노래가 지금도 프랑스 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데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프랑스는 극도로 어수선해졌어요. 이때 긴 바지를 입은 민중들이 혁명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이나 귀족들은 퀼로트라 불리는 반바지를 입은 반면 들판에서 일해야 하는 평민들은 긴 바지를 입었는데요. 평민을 퀼로트를 입지 않는 사람이라며 쌍퀼로트라고 경멸하는 투로 불렀죠. 하지만 혁명 이후에는 혁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민중 세력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긴 바지와 붉은 모자, 긴 창을 상징으로 하는 쌍퀼로트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패전과 경제적 어려움, 왕실에 대한 분노에 민중들은 왕실이 외국과 내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왕과 왕비를 습격하여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파리는 쌍퀼로트들이 주도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혁명은 점점 과격화되었습니다. 입법의회는 1년 만에 해산되고 새 의회인 국민공회가 들어섰습니다. 국민공회는 드디어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했습니다. 국민공회에는 온건한 공화파인 지롱드파가 의장의 오른쪽에 앉았고 급진적 공화파인 자코뱅파가 왼쪽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우파, 급진적인 정치 성향을 좌파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793년 1월 국민공회는 외국과 내통하여 반역을 음모한 죄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합니다. 예전에 루이 16세는 단두대의 반달 모양 칼날을 비스듬한 칼날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이 죽으리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죽는다고 외치며 처형당했고 그해 10월에는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도 단두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루이 16세가 처형되자 유럽의 군주들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고 프랑스에 반대하는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국왕이 없어도 국가 통치가 가능하다는 혁명 사상이 자국민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야 했죠. 이제 프랑스는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더욱 확대되었고 국내에서는 혁명 반대파의 반란도 일어났으며 물가가 크게 오르고 생필품이 부족하여 하층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등
혁명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적 공화파인 자코뱅파가 지롱드파를 숙청하고 국민공회를 장악했습니다. 공화제와 보통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해서 모든 프랑스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징병제, 의무교육, 토지 분배, 최고 가격제 시행 등 민중의 지지를 얻으려고 많은 정책들을 시행했죠. 자코뱅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사생활이 너무나 깨끗하고 소박했던 탓에 사람들은 로베스피에르에게 타락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는데요. 철저한 완벽주의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 보내 처형하는 공포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때 판결은 무죄이거나 사형 두 가지뿐이었다고 합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했던 1년 동안 파리에서만 30만 명이 체포되고 15,000명이 처형당했습니다. 매일 7, 80명이 단두대에서 죽어나갔다고 하니 얼마나 살벌했을지 짐작할 수 있죠. 공포정치가 계속되자 시민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로베스피에르는 1794년 7월 반대파에 의해 전격 체포되고 다음 날 자신이 애용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혁명 달력으로 7월이 테르미도르여서 이것을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합니다. 1795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정부가 구성되었으나 사회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여 민심을 잃었습니다. 10여 년간의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질서와 안정을 원하고 있었죠. 이때 혁명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군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1799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통영 정부를 수립하여 제1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낳은 영웅 나폴레옹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